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현충일 토요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비서진과 관련된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예, 병택시 병을 강제하신 거 아직 총선 멀리 남았는데. 네. 지금 이제 용산에서 이제 뭔가 인사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이게 야당 의원 하다가 지금 여당 의원이 되신 겁니다. 진짜 뭐 처음에는 정말 실감이 잘 안 났고요. 잠시만요. 지금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왔다니까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를 임명하셨습니다. 먼저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의 적임자입니다. 경제성장 수석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입니다. 하준경 수석은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의 해박한 학자이며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도 참여해 대통령의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은 유덕현 중앙대 교수입니다. 유덕현 보좌관은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로서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 전략 수립 및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사회수석입니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입니다. 문진영 수석은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안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부 수석 그리고 비서관 보좌관급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실장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김용범 부위원장을 정책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금융 경제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수석, 경제수석이 아니라 경제성장수석이라고 이름을 했네요. 예,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됐고요.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석급으로 신설되는 재정기획보좌관에는 유덕현 보좌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은 사실 경제부총리 후보로 좀 구윤철 전 차관과 함께 물망에 올랐어요. 언론 보도긴 합니다만은. 근데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이제 정책실, 대통령실 쪽으로 뺐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금융위 부위원장하고 기재부 차관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 물망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로 전체를 컨트롤 타월 역할하는 것을 맡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현정 의원께서는 뭐 정무위에 계셨으니까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옛날에 많이 뵀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성장수석의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다. 이제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학계 출신을 했는데 경제수석이 아니라 경제성장수석이라고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불법 비상계엄하고 내란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경제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후보 시절에도 대통령께서 예. 회복과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망가진 그 경제나 민생 같은 걸 회복하고 그걸 예. 기저에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 성장에 방점을 좀 두고 명칭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어떤 경제 성장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지고요. 사회수석에는 사회복지학, 사회정책학 전공인 문진영 교수, 서강대 네. 교수가 내정이 되는데 이것 또한 민생을 챙기는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사회정책 전공이신 분을 사회수석에 앉힌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민생이 많이 지금 안 좋잖아요. 예. 민생 상황도 안 좋고 경제도 상당히 지금 망가져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뭐 서민들 예. 중산층의 삶이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좀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검찰 출신하고 관료 출신들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꾸렸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지금 정무적 안정감 같은 거와 소통 협치를 중시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비서실장도 이제 현직 삼선 의원을 시킨 것 같고 또 전문성과 능력, 성과 이런 예. 것 그리고 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던 그 분야에 대한 그 전문성 이런 예. 것들을 좀 메시지로 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해서 맡은 업무가 이제 그 어떤 뭐 시민단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어떤 대외적인 국민들과의 소통 문제 이런 부분들을 시민사회 수석이 맡아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출신들이 주로 많이 갔었죠. 네. 그러나 이번에 이 사회 수석은 학계에서 그것도 사회복지, 사회정책을 전공한 그러니까 좀 복지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그런 인사 같아요. 뭐 복지 쪽에 포커싱을 맞췄다기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전은 회복과 성장이잖아요. 예. 그 속에서 지금 무너진 서민들의 삶 같은 거를 좀 더 두툼하게 예. 지금 그 기본사회를 넘어서 목사님 넘어서 잘 사는 집으로 넘어가자라는 그런 기저 속에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쪽에 또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저 교수님께서 아마도 뭐 그 복지 쪽의 전문가라고는 하시지만 또 예. 시민사회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뭔가 역할을 그동안에 예. 하셨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수석, 그러니까 사회 수석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를 예. 또 아울러야 되는 종교나 시민사회를 아울러야 되는 역할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비서관급이라든지 또는 그런 분들에서 분야별로 또 보완하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그 사회 수석의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재정기획보좌관, 그러니까 이제 수석급이라고 했는데 유덕현 보좌관을 했는데 이분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추경을 포함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게 평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전담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그 기재부가 상황처럼 부채 상황처럼 군다라고 해서 기획예산처를 만들어서 그 기재부에서 띄어가지고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산하로 이렇게 두고 그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렇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구상을 좀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당장 지금 그런 것들을 대한 뭐 전반적인 이제 재정에 관련된 재정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민생 경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정 재정만 계속 외치다가 오히려 더 민생 경제가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의 수석급으로 아마도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러니까 3실장 가운데 한 분입니다.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용범 정책실장을 임명했고요.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 그리고 재정기획보좌관에는 유덕현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법제도 비서관과 관리비서관을 신설한다라고 했는데 사법제도 비서관은 역시나 지금 우리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 뭐 대법관 증언 문제도 좀 국회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을 좀 총괄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워낙 민생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민생 경제 회복을 그 1순위에 두겠다라고 이제 하셨고 예. 그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차분히 준비하는 그런 것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아마 하는 그런 비서관을 신설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대통령실장과 경호처장, 그다음에 이 안보실장에 이어서 마지막 3실장 가운데 한 명이었던 정책실장을 임명을 했고요. 정책실장 산하에 경제수석 또 사회수석을 임명하면서 빠르게 대통령실 네, 진용을 이제 완성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관련 소식은 저녁 뉴스센터에서 뉴스7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틀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2달 정도 인수위를 거쳐서 진용을 다 갖추고 초대 내각도 다 발표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가는 게 정상적인데 이번에는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그럴 시간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빠르게 이제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빨리 해야죠. 빨리 하고 이제 이번 그 국정 이제 이번에 그 대통령실의 인선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정권마다 지금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내란을 빨리 종식하고 또 분열된 국론을 빨리 통합하고 민생 경제 회복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보면은 이럴 때에는 윤석열 정부에는 검찰과 관료 중심으로 많이 인선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총리에도 사선 중진의원의 김민석 의원을 이제 내정을 하고 또 비서실장도 3선에 강훈식 의원을 내정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좀 정무적인 안정감과 국회와의 소통이라든지 또는 야당과의 협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선출적인 정치인 중에서 또 능력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을 중요한 포스트에 이렇게 좀 배치를 한 것 같고 그것은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제 김민석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 뭐 그 역량은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만은 일부 사람들은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유세 때 강조했던 여러 가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맥락의 어떤 총리 또 통합의 상징을 좀 갖고 있는 비서실장을 임명하지 않겠느냐, 지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사실은 빗나갔어요.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면서도 좀 능력이 겸비된 그 두 분 다 당내에서는 뭐 다 내놓으라 하는 전략통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통도 되게 잘하고 그런 분들로 이제 그 임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내란 종식이라든지 사회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좀 선출직 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항상 국민을 대의했던 역할들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몸에 많이 배워 있지 않습니까? 조정이라든지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임명을 받고 또 실제로 뭐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좀 미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하실 거라고 보고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저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은 당에서 호흡을 맞춰갖고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들로 했고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경제수석, 사회수석들은 관료 출신과 학계 출신들을 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전문성대로 하고 어떤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자리에는 이제 당에서 정치인 출신을 임명했다. 이렇게 큰 밑그림을 좀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선거 기간 내내 이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사실 이제 지나고 나서 결과는 쪽에 보면 초장에 이미 판세는 나 있었다. 그래서 좀 느슨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번 선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정말 절박함에서 끝까지 뛴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번 대선 자체가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내란 심판적인 성격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주의와 또 법치주의라는 헌정 질서를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막중한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 12.3 불법 계엄 때 담을 넘어서 국회로 넘어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당사자고 또 123일 동안에 광장에서 투쟁하면서 윤석열 그 내란 수계를 탄핵 파면까지 시키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그 정말 그 드라마틱하고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이번 대선은 꼭 이기는 것을 넘어가지고 좀 압승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절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절박하게
저희가 MBN 예측 조사가 처음에 8시에 네. 투표 마감되고 이제 지상파들은 출구 조사 내보내고 저희는 이제 예측 조사를 내보냈는데 이제 저희가 49.1%였어요.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방송사는 50%를 다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 대선 방송의 실무자여서 이렇게 보는데 야 이거 우리가 조금 너무 야박하게 예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저희가 이제 예측한 게 맞았습니다. 그렇죠. 예. 좀 서운했겠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건 아니었고 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이제 그 투표율은 80%,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50%, 김문수 40%, 그리고 이준석 10%. 여기에서 이게 요거 황금 비율이라고 예, 생각했죠. 이렇게 예. 여기서 저 1, 2포인트 앞뒤를 갈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방송 3사 했을 때는 51.7% 이렇게 나와 가지고 상당히 저 고무적이었는데 그 또 지난 대선 때는 방송 3사가 맞췄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 8포인트 이상 차이 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다만 이제 또 50% 과반을 또 주지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이제 지켜보겠다라는 뭐 오만함이라든지 이렇게 예. 또 윤석열 정부처럼 독단적인 그런 뭐 정부 운영, 국정 운영이라든지 입법권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심판하겠다라는 또 약간 경고성도 약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예측한 MBN 예측 조사를 좀 알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50%를 넘지 않은 게 오히려 새로 출범하게 되는 이재명 정부에게 네. 독이 아니라 득이 될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들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과반의 지지를 받은 정부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야 아직 국민들의 반 이상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경제 살리고 민생을 살려야겠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실제로 가반 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 번 딱 87 체제 예. 이후에 넘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득표 수를 따졌을 때 역대 최다 득표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그 정치는 겸손함을 잃으면 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정말로 그 효능감 있는 정치를 통해 가지고 또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 여야 정간의 예. 협치죠. 여야 정간의 협치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 겸손함 속에서 효능감 있게 성과를 내는 정치 이거를 해야만이 집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임기 5년 동안에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예. 저도 이제 그 여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세 때 그랬던가요? 골프하고 정치는 머리를 드는 순간 죽는다. 그러니까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을 진짜 섬기면서 네. 국민이 주권인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발언이 정말 실현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대선 개표 방송 때도 이제 저희도 열심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란 극복과 그러니까 민주주의 회복, 내란 극복과 함께 경제 민생 살리는 거. 그러니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 이렇게 갈 수는 없죠. 둘을 같이 가야겠죠. 이재명 정부로서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걸 조금 더 먼저 했었으면 이거보다는 여기에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좀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 김 의원께서는 똑같은 비중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거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출발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은 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국정 운영의 기본은 민생 경제 회복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게 가장 우선점이 예, 있어야 된다. 그게 우선점이라고 보고 어제 우리 본회의 통해서 3대 특검법안 통과시켰잖아요. 예. 그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법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특검이 본회의 통과됐으니까 그쪽에 특검한테 맡겨서 객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진실 규명할 수 있도록 두고 국정은 이제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여당 또는 여야 간의 예. 협치를 통해 가지고 민생 경제 회복하는데 방점을 두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박찬대 지금 대표 이제 권한대행이시죠.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만나서 지금 법사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제 대법관 증언 문제에 네.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좀 더 숙의하자.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요청한 거란 말이에요. 김용태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요구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되레 역풍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좀 제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근데 이제 법원 조직법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우리가 선거 때 이제 박범계 의원이 낸 100명으로 증언하면서 뭐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이런 법안 때문에 논란이 좀 있다가 예. 취소했던 해프닝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법안 소위에서 통과된 그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데 한꺼번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1년에 4명씩 늘리는 거예요. 예. 4명에 늘리는 거라서 이 대법관 수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해서 이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또는 이제 그 비법조인이라든지 이런 거 다른 것들과 연관돼 가지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장에 이제 수기 과정을 좀 거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그 사회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다양성의 가치를 좀 추구할 필요도 있고 우리나라의 대법관이 14명인데 예. 1년에 담당하는 건수가 뭐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 지연의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공론을 한 다음에 한다라고 하면 예. 국민들에 대한 수용성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성급하게 추진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네. 수기를 하면서 제대로 처리해 나갈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그 알리고 공감한 이후에 해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 의원께서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여러 탄핵 과정도 네. 그렇지만 이제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의 중심에 네. 계셨어요. 노동자들 노조와도 예, 그렇고 예. 대외협력위원장도 맡으셨고 그런 맥락에서 이 상법 개정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야말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정책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좌파 정부일수록 더 보수적인 경제 정책, 노동 정책을 쓰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공감하십니까? 일단은 좌파 정권이라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예.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요. 정말 우리 주가 5,000대를 약속하셨잖아요.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PBR이라고 주가 순자산, 예.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PBR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0.8%예요. 근데 그 MSCI 모건 스탠리 지수에 있는 선진국들의 그 PBR은 예. 2.2에서 2.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그 선진국에 비해서 두세 배가 저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만 정상화시킨다 하더라도 그 자본시장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만 회복한다 하더라도 두세 배가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미.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주가가 2,800포인트 아닙니까? 그럼 곱하기 2, 3 하면은 벌써 5,600포인트에다가 7,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쪼개기 상장, 뭐 물적 분할, 예. 이중 상장, 주가 조작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자본시장이 투명하지 않아서 개인 투자자들이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그 MSCI에서도 늘 지적했던 내용이고 예. OECD의 평균도 OECD 표준도 상법 우리가 지금 그 개정안 내려고 예정하고 있는 그 상법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 이것은 이미 OECD 국가의 표준입니다. 그렇게 예. 가야지 그 기업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부 기업들이 반대를 하죠. 그 반대하는 기업들은요. 기업의 투자가 선순환되는데 반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경영권 승계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상법 개정은 좌우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노동법과 관련된 것들도 지금 노조법 2, 3조 문제가 계속 그걸 가지고 뭐 보수 쪽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무슨 민주노총 방탄법이다 뭐 좌파 저거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것도 그 이제 국제표준기구는 ILO라고 있습니다. 예. 그 노동 국제 기구인 ILO의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 내용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노동부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 뭐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하지만 네. 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소통이라든지 네. 또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또 거쳐서 하실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수기 과정이라든지 예.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은 조금 더 숙성시키고 좀 더 많이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좋다고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이제 모셔서 좀 네.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맙습니다. 개혁 그리고 경제 성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성취하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4.19 민주혁명 희생자 유족회장, 문정수 4.19 민주혁명 공로자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현충사 기념사를 좀 들어봤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그리고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6월 6일 현충일이어서 이제 현충일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참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뭐 월급,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지원금이 뭐 월 100만 원도 안 돼서 굉장히 기초생활 수급자로 사시는 우리 이제 참전 용사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충분히 국가가 책임지겠다, 보상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꽤 의미는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는 역시 특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이 보훈 가치 또 안보의 가치는 이 보수가 전유물처럼 내놓은 그런 가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첫 국가 기념일 행사입니다. 공식 행사에서 강조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은 당연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국민 통합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해상 챙겨야 초계기 된다. 순직 유족도 오늘 참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군 경력도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어지는 행보에서도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행보와 메시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전쟁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물론 이제 TV 토론회에서도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이제 북한과의 긴장을 좀 완화시키면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런 전략을 한반도 정책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얘기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오늘 추념식에도 그런 얘기를 강조를 이 대통령께서 하셨지만 사실은 지난 그 취임 선서식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대북 정책과 나아가서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긴장 완화와 대화를 주 기조를 삼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천명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반도의 어떤 새로운 또 이 전체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방향을 트는 그런 그 계기로 삼을 의지를 표현을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인 것은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MIU, Man in Uniform의 이제 줄임말인데요. 이른바 제복을 입은 분들, 군인이 포함이 될 테고요. 경찰, 소방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그들이 나라를 지킨 만큼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저는 방향 설정이 아주 잘 된 걸로 보입니다. 이 MIU, 이른바 제복에 대한 국가에 대한 보훈,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사실은 이전 정권에도 이런 그 제복을 입은 분에 대한 그런 그 기여는 충분히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 윤석열 정권에도 그렇고 그 이전 정권에도 그렇고 다만 이제 실천의 문제가 좀 달랐을 뿐인데요. 이번에는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그렇고 오늘 추념식에서도 그렇고 잇따라 강조를 한 걸로 봐서는
이들 이른바 재복일 입고 국가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그런 보훈, 이것은 이전 정권과 큰 차별화를 줄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대변인 맞으시죠? 네, 처음에 제가 네. 여태까지 배웠던 국민의힘 분들이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냥 상대방 깎아내리기가 예. 주 논평이었는데 굉장히 그렇습니다. 좋게 저는, 평가하시는 예. 걸 보고 제가 좋은 예. 거 잘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저는 기꺼이 응원을 잘하는 건 할 잘한다. 책임이 그렇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죠. 꼭 정파에 매몰되는 것보다도 예. 물론 뭐 잘못한 것은 그 이상으로 누구보다도 따끔하게 비판을 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불과 이틀밖에 안 예.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틀 동안에 어떤 그 나라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꾸겠다라고 하는 넥타이를 삼색 넥타이를 저도 오늘 그래서 예. 이 비슷한 거를 입고 그러네요. 왔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그 고민하는 흔적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초반전에 방향 설정을 비교적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뭐 기꺼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진 자가 절제와 자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미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물론 절반 이상은 선택을 안 한 대통령이지만 49%라는 예. 그런 그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잘 대한민국을 이끌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예. 예. 굉장히 선거가 끝나고 신선한 논평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잘하는 건 잘한다. 그리고 또 못하는 거 못한다고 당연히 비판하고 지적을 해야죠. 야당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정치권이 균형과 견제 그 원리 속에서 좀 통합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네. 출발이 산뜻합니다. 네, 넥타이가 통합의 넥타이. 저도 그러네요. 역시 두 분 다 비슷하네요. 같은 알겠습니다. 메시지로. 요 마음 잊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알겠습니다. 칭찬할 건 칭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좀 대한민국을 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어딜까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살구, 열무김치, 돼지고기, 찹쌀 도넛 등을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 등으로 구매해 직접 가져온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남성 사계시장 방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일정이었으나 민생과 경기를 직접 체험하고 서민경제 현황을 경청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행사였습니다. 네, 현충일 기념사가 끝나자마자 이 사당동에 있는 이 남성시장 재래 전통시장을 이제 방문을 전격적으로 해서 언론에 알리지 않았거든요. 어떤 의미를 두고 계세요? 언론에 알리지 않았던 것은 계획되고 준비된 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을 했고 그 배경으로는 지금 한남동 감저에 머물기로 했는데 관저에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시장을 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보러 상황. 간 거다. 네, 실제로 장보러 가서 이제 비닐봉지 들었잖아요. 예. 근데 과일도 좀 사시고 참쌀도 사시고 뭐 커피 반찬, 사시고. 네, 반찬 뭐 가게도 들리고. 근데 저는 배우자 김혜경 여사랑 함께 들렸다는 이 모습이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시장이라는 곳은 정치인들에게는 이제 대표적인 선거 운동의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제 선거는 끝났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보여주기를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실제로 물건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서민들의 삶의 현장이니까 그것을 좀 둘러봐야 되겠다. 지금 시장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제 동향까지 좀 살펴볼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바라보는 이제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야 진짜 서민 대통령 맞구나. 소년공에서 대통령이 된 무수저 대통령이 맞구나. 그런 생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정말 평범한 삶을 챙겨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가졌을 것 같은데 이런 행보가 끝까지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주무셨잖아요. 네. 뭐 이제 아직 청와대로 가긴 좀 어렵고 인천 계양으로 또 가기에는 출퇴근 너무 그렇습니다. 번잡하고. 설마 정말 먹을 게 없었겠어요? 먹을 거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없었다고 그러고 보니까 한남동 관저의 전 주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잖아요. 근데 예. 그분들이 빠져버렸으니까 지금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도 인수인계가 안 됐으니까 저는 실제로 먹을 음식이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 마련하지 않았다면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러면 쌀도 사고 뭐 반찬도 나물 네, 네, 종류도 네. 사고 그래야 되는데 네. 예, 어쨌든 그런 맥락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예. 서민들의 지금 살림살이가 어떤가 정말 시장의 물가가 어느 정도이고 그런 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더 궁금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시장, 저 남성 시장은 뭐 저도 여러 번 가본 그 시장인데요. 예. 그쪽 인근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시장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추념식이 끝나고 뭐 시간이 좀 남았으면 예. 시장 한번 가자라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할 리는 없습니다. 저도 언론 생활을 좀 한 편입니다만은 모든 것은 다 기획이 돼 있고요. 단지 언론에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은 아마 보안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 보안에 신경을 지금 쓰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또 이렇게 깜짝 예. 그 이벤트가 더 효과적으로 볼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아까 정말 이 한남동 관저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찬거리 사러 가자라고 실제로 뭐 그럴 개연성을 전혀 배제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관저에는 십수명의 그 상근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요리하시는 이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 너무 나간 얘기, 정말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하루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필기 도구도 가보니까 없더라, 마치 무덤 같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많은 그 이 단어 중에서 무덤이라는 얘기를 꺼내서 많은 분들이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인데요. 그것의 사실은 그 핵심 포인트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였거든요. 필기 도구는 뭐 프린트가 없고라는 그것은 별개 문제고요. 그런데 인수인계 문제는 이미 다 비서관실로 해서 인수인계가 다 집대성 돼 있고 그것이 넘겨준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전에 어떤 무덤 같다 또 관저에 먹을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 표피적인 그 얘기는 사실 팩트 체크를 더 해보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전 정권에 있었던 이제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뭐 인수인계도 좀 해주고 네. 뭐 또 새 대통령이 오면은 이제 그 청와대 그 용산 대통령실 직원이 네. 또 이제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는 게 정상적이긴 한데 이게 조기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그런 인력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느끼기에는. 그렇죠. 네. 그러고 그런 게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좀 나온 것일 거고. 예, 하루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퇴임식을 하고 직원들과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가는 그런 게 보도가 됐는데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파악을 좀 해보니까 그것은 어차피 다음 날 선거가 있고 비서실장 역할은 여기서 끝이니까 일단 그 공식적으로는 퇴임을 하지만 비서실장이 퇴임식을 한다고 해서 다시 대통령실에 와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회동 이것은 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인수인계 작업은 매뉴얼대로 그리고 지정된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그런 그 프로토콜대로 지금 진행이 돼 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조기 대선이라고 해도 감정적으로 인수인계 하지 마. 그리고 이른바 늘공이라고 그러죠. 각 부서에서 파견 나온 부서 전원 다 이 제자리로 가고 여기에 이제 한 명도 남지 마 이렇게 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루 만에 상당 부분이 복귀가 된 건데요. 아마 어떤 그 소통 면에서 어떤 그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당 차원에서 어제와 그저께 계속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쓰는 것이 몹시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네, 저 같으면 불편하겠습니다. 예, 단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은 공간일 수도 있지만 또 불필요하게 대통령이 움직일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경호 문제라든지 또 예산 문제라든지 돈 낭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꾹 누르고 그 마음을 꾹 누르고 이제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제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얼굴 표정에서는 좀 불편함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말에서도 그렇고. 저 같으면 이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이유는 본인이 선택한 관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임자가 뭐 명예롭게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쫓겨났지 않습니까? 더구나 뭐
대통령 집무실 관저를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서 무속 주술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민주당은 처음부터 관저 이전을 반대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저 같으면은 좀 꺼릴 텐데 그런 것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은 무속이나 뭐 주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실용주의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본인이 인천 계양에서 계속 출퇴근을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크로비스타에서 6개월 동안 출퇴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경호도 문제지만 시민들이 교통 통제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감안해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뭐 기분도 좀 그렇지만 한남동 관제에 내가 과감히 머물겠다.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고요. 팩트 체크와 관련해서는 일단 인수인계가 매우 미흡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그리고 대변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뭐 대통령이 거짓말할 이유 또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거짓말할 이유는 전혀 없고 실제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서 물러났을 때와 비교해 보면 당시에 한강호 비서실장은 다 인수인계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사표가 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나흘 연속 출퇴근하면서 인수인계 협조했고 또 경호실장은 사표가 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경호 현장에 있었고 그런 부분에 비교하면 전혀 좀 맞지 않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190명의 공무원들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게 뭐냐. 그래서 다 복귀시켜가지고 거의 대부분 왔다라는 것만 봐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가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좀 시스템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국가 운영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넘겨주는 쪽은 충분히 넘겨줬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들어가서 받는 쪽은 뭔가 그래도 많이 아쉬운 이제 그런 것들이 정권 인수인계라는 것일 텐데 특히 이제 이번처럼 치열했던 또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정권의 교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불편한 동거는 첫 국무회의에서도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3시 40분경 1시 40분에 종료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같이 국무회의를 했어요. 대통령도 많이 어색하다는 제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정말 어색했을 것 같아요. 일부 장관들, 일부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은 얼굴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 40분 동안 김밥 먹어가면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대화가 좀 된 것 같아요.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의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충분히 나라를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대화가 됐다라기보다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국정 공백이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것 하나.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이 돼버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없는 권한대행 또 권한대행도 대행의 대행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을 제대로 좀 관리할 만한 그런 리더십이 부재한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 중독자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일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회의를 해봤지만 3시간 40분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더구나 뭐 김밥 한 줄에 물 한 병이라는 건데 그 얘기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현안이 산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체력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회의를 지금 다 못했어요. 왜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경제 관련 회의만 하고 사회부처는 제대로 지금 보고도 못 받고 뒤에 NSC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전회의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무위원들은 3시간 40분 하고 빠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3시간 40분 회의하고 또 마라톤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지금 상황은 국가의 국정 공백을 하루빨리 맺고 정상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체력이 든든한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공백을 좀 하루빨리 예. 메우고 정상화 좀 해주길 하는 그런 바람, 국민들의 그런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배 회장님은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3시간 40분 동안 논의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일 중독이다. 일을 열심히 한다로 이제 이렇게 자꾸 기결을 시킵니다. 3시간 40분 동안 정말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됐다면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 좀 웃으면서 하시죠라는 얘기를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일단 본인 스스로가 아주 굳은 표정으로 자 이제 뭐 말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강압적인 면모가 살짝 드러났으면은 전체적으로 표정이 좀 굳었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 뭐 웃으면서 하십시오. 다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받은 위임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한 거.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일을 하는 방법, 예. 또 공무원을 뭐 쉽게 얘기해서 다루는 방법, 일 처리를 어떻게 하면은 단축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 수밖에 없는 트레이닝을 받았다라는 예. 것에 저는 크게 무게 중심을 둡니다. 그런 이참에 글쎄요. 체력이 대단하다는 건 뭐 저도 공감합니다만은 대통령이 되면은 없는 엔돌핀도 팍팍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예. 앞으로 한 3, 4개월 굉장히 그 100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물론 이재명 후보 대통령을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대한민국에서 일을 잘하기 바란다라는 것은 아마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 무작정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100일이라는 상징적인 그 기간 동안 보여줘야 됩니다. 예. 통합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라든가 경제, 민생 경제의 어떤 마중물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요. 이 박정희 이 정책 또 김대중 정책 필요하면 다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중에서 아마 성과 지표로 쭉 얘기를 해서 예. 상위권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 한 분 또는 두 분 정말 일의 성과를 낸 분은 유임을 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자 국민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야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접근을 하네. 예. 2명을 아주 이렇게 뽑아서 또 유임을 시켰네라고 하는 그런 제가 국민의 타당 상대방의 대변인으로서 제가 제안을 드린 많은 국민들이 아마 박수를 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취임 일성으로 사회통합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저 장관들 중에는 민주당이 임명 동의에 해주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국무회의를 김밥을 먹어가면서 3시간 40분 동안 같이 나란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이 대화하고 풀어봅시다. 이렇게 했다는 것만 놓고 보면 뭔가 좀 기존에 우리 정치권이 대립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대화하고 소통하면 같이 갈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뭐 저분들 중에 유임시켜서 장관을 계속하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시죠? 일단 뭐 저는 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정치, 탕평 인사는 원칙론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재명 대표도 통합의 정치 또 탕평 인사를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그런 예. 충직한 일꾼, 유능한 일꾼 그리고 뭐 성별, 계층 그런 거 초월해서 하겠다. 예.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해서는 뭐 꼭 지킬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30%는 뭐 발탁을 하겠다라니까 저는 뭐 그런 탕평 인사를 당연히 기대를 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의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예.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는 결코 없겠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 발탁을 해서 유임을 시킬 만한 사람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예.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인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 통합의 의지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예. 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원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 이제 전 법무장관이었죠. 이분 한 명만 이제 사표를 수리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내란에 대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하게 종식을 시켜야 된다. 동시에 국민 통합도 해야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선별 수리를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2차 내란을 모의한 그런 이제 뭐 수사 대상입니다. 실제로 이제 공수처 고발됐고 예.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에서 핵심 4인방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죠. 그리고 또 이완규 예. 전 법제처장 또 친구죠. 또 김주현 민정수석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대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사표만 예. 선별 수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은 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같이 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그 외의 장관들은 민생 경제 법안이라든지 사회 개혁 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려면 그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드시겠지만 그래도 끌어안고 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략 한 달. 장관들도 협조할 건 해야죠. 당연합니다. 지금 장관들이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그 대통령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한 아주 공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허술하게 대하지는 예.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것이 정도인지를 잘 알 거니까요. 예. 최소한으로 협력할 건 당연히 협력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예. 정권 초기의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해야 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예. 어쨌든 출발은 꽤 좋아 보여요. 이제 뭐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아직은 평가하기 좀 이릅니까? 예, 그런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가진 자, 칼진 자가 자제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인의 어떤 연관이 된 예. 이제 형사소송법이라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이게 어제 본회의에서는 뺐습니다마는 이것을 정권 초기에 강행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 박수 칠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는데 예. 찬물을 끼얹지는 않나라는 그런 그 조심스러운 노파심을 제가 갖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의 어떤 그 눈높이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야당도 이제 협치하고 도와줄 건 도와준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제 대통령을 통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소통을 이제 의미하는 꽤 좋은 것 같아요. 뭐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이제 각하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고 대통령님이라고 이제 보통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도 불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통님이라고 부르니까 약간 좀 젊은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좀 소통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관계를 규정짓잖아요. 각하 그러면은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상하 권위주의 관계가 그럼요. 되니까 예. 그런 점에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인이라고 했지만 예. 또 참모들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부를 수는 없죠. 예, 예. 근데 이제 통님이라는 것은 제가 봐도 예. 좀 별칭을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의 준말이 통님이 예. 될 수 있고 근데 이 통자는 또 소통할 통자라고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소통하는 대통령 그래서 뭐 존중과 소통의 의미가 잘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좋아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저는 잘 지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통님의 별칭이 예. 또 국민들로부터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좀 별칭이 돼서 정말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보통 이름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름대로 산다고.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경호 차량들과 이렇게 함께 갈 때 보니까 양방향을 다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들 차량과 같이 이렇게 가는 모습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서민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 보이고 있고 또 야당과 또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과도 그렇게 대화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통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도
지금 내란 글쎄요, 이렇게 굉장히 분열이 좀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 있는데 그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전쟁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오늘을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호국 영령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도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당 대표가 누가 돼? 아까도 자꾸 당 대표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 떨어졌으면 됐지. 대표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소리를 저를 아끼는 사람은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라가 너무나 위기이기 때문에 회단식이라기보다는 국국의 축정식이다 이것은. 저는 뭐 당 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 출발을 했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과 최수영 시사평론가 모셨는데 최 평론가님. 네. 뭐 예상된 수순이긴 합니다. 네. 당연히 선거에서 졌는데 뭐 당이 조용하면 안 되죠. 조용할 수도 네. 없고. 그러나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지금도 이른바 소위 말하는 친윤 또는 친한 또는 이제 하와이에 계신 네. 홍준표 전 시장 네. 이런 분들 간의 당 주도권,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제 외견상 시작은 됐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봐요. 먼저 패배 원인부터 분석을 해야죠. 사실 이번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함의가 담긴 것들이 많잖아요. 일종의 예. 이제 보수와 진보의 총합이 5대5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그 권영국 후보의 합이 5고 50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합이 50이었으니까. 예. 자, 그렇게 보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했는데도 국민들이 어떻게 5대5를 맞췄는지 이걸 지역적으로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은 무엇일까? 저는 결국 그것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선거 기간 내내 개헌 프레임에 허덕이면서 중간중간에 아무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무슨 카드를 꺼내고 뭐 출당이니 뭐니 해도 이 얘기 안 됐어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 당의 혁신과 쇄신 방향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이 이게 지금 이상하게 계파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예. 하루 이틀 만에. 물론 뭐 당파 싸움보다 더 치열한 게 계파 싸움이고 전쟁보다 더 참혹한 게 내전이라는 말이 있긴 예. 합니다만은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치열한 반성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기득권을 차지하려는 모습을 비치지 않을까 예. 싶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렇죠. 윤석열 탄핵 세력과 과감한 절연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걸 하지 못한 것이다. 네. 그럼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김문수 후보가 3번의 TV 토론회에서 여러 번 상대 후보들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아주 단호하게 절연하겠다 이런 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 책임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게 만들어낸 그 구조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겠죠. 예. 말씀하신 그럼 김문수 후보만의 오로지 책임은 아니다 이 뜻이군요. 그렇죠. 뭐 만약에 당이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를 설득을 했었겠죠. 설득을 해서 적어도 6월 3일 선거 이전 날 우리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내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예. 사과와 반성을 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완벽하게 절연함으로써 우리가 쇄신을 출발하겠다 정도의 얘기는 했었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건데 당에서 주류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근데 이제 그럴 수 없는 구조가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 혼자 본회의장에서 다른 국무위원들 모두는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국민에게 드렸는데 본인만 꼿꼿이 앉아 있었던 그 이유 때문에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됐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는 또 후보 예. 스스로가 자기 부정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구조의 문제다. 그리고 누구도 결단하지 못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예. 이제 와서 결단을 하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또 의구심이 들겠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박수민 의원이 사과의 큰절을 릴레이를 한다고 해서 그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을 앞으로 내란 문제와 그다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그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했었던 예. 후보 바꿔치기를 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원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내부에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런 분들하고 좀 절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어떤 결단이 돼야지 국민의힘이 혁신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현충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이제 갔어요. 네. 먼저 대통령은 이제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고. 그런데 이게 모양새가 대선에 패배한 후보가 중심에 쓰고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수행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아직도 대선이 끝났는데 아직도 대선이 진행 중인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장면은. 그건 안 되죠. 제가 예. 보기에 저 모습은 물론 이제 선거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으니까 예. 뭐 예우 차원에서 하신 거다.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러나 지금 엄연한 당대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6월 30일까지 법적 권한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모양새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당권을 놓고 경쟁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도 사실상 전 후보도 사실상 지금 당권 후보예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 모습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이 철봉 그 그렇죠. 사진 올린 예. 것도 그렇지만 야 내가 대선 패배했지만 여전히 내가 건재해. 당의 중심이고 내가 네. 대표가 될 거야. 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정치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의 영역, 팩트의 영역이 예.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거든요. 예. 이러한 사진, 이러한 뭐 연출, 그다음에 뭐 철봉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대중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나 아직 건재해. 그리고 내가 아직 중심이야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영역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 인식 영역에서는 그렇게 인식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공당이고 예. 제1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원칙과 어떤 그 말하자면 과정에서의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이런 백가쟁명식으로는 며칠 더 가야 된다고 봐요. 예. 더 알아야 돼요. 더 실질적으로 더 싸우고 그래야만 원래 적당히 골문 거 터뜨리면 더 덧납니다. 예. 아예 골마서 터뜨려야 저는 그게 이제 상처를 원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온 산을 다 태우고야 비로소 화전민의 농사가 시작되듯이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더 내홍으로 차라리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보통 대선에 패배하면은 뭐 좀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 뭐 유학길에 오르거나 네. 잠시 이제 정치 일선에서 빠져 있잖아요. 뭐 네. 정계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철봉도 하고 오늘 현충일도 가고 현충일 기념식 행사 참배도 가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저게 상징하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권 도전의 뜻을 갖고 계신 건가? 근데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좀 연배가 있으십니다만 나는 되게 건강하고 건재하다. 건재하다. 그리고 그거 다 누가 올렸느냐? 김재원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예. 올렸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땐 김문수 후보를 둘러싸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예. 당의 어떤 권한을 아니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러니까 아무리 후보가 나 안 나가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주변의 참모들이 계속 얘기하게 되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예.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대선 후보로서만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대선 후보일 때도 계속 보였던 측면들이 있는 예.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런 어떤 영상의 어떤 밖으로의 유출이 예. 보여준다고 하는 건 당권 투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시작됐다. 것이 예.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대선 패배했던 후보와 다른 행보 저렇게 당권 도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저희 뭐 앞서도 잠깐 우리 MBN 예측조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49대 41 이제 저희가 정확히 그렇죠. 맞췄죠. MBN이. 근데 41% 득표를 한 게 그러면 그 바탕 힘이 된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질 거라는 모두들의 예상을 깨고 41%나 득표를 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제 야당의 대표를 할 만큼 충분한 경쟁력과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인가? 네. 해석의 영역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근데 이 최근에 우리 정치사의 트렌드가 뭐가 있었냐 그러면 대선 후보로 낙선하면은 통상 외국에 나가거나 휴직기를 갖는 게 예. 관례였는데
2017년 대선 때 어땠죠? 2위를 한 홍준표 후보가 바로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또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 졌던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개항을 보궐선거를 거쳐가지고 바로 당대표가 또 되고 연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 10년 사이에 관행이 좀 깨진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두 자릿수 이상 날 거라는 게 사실상의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였고 물론 보수에서는 골든크로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두 자릿수 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8%포인트짜리 줄였단 말이죠. 이건 선전이다. 그렇다면 이건 김문수 후보의 개인기라고 보는데 저는 좀 해석이 달라요. 그 부분은 물론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파팜이라든가 아주 청렴하고 도덕적인 삶이라든가 이건 저는 분명히 뭐 가족 문제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결국 보수의 총집결이라는 5대5의 전쟁이 결국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재명, 이준석 후보가 8 정도를 가져갔지만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도 저는 보수 진영에 불과했으면 40은 기록했을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전인 습격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친윤계 지지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당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또는 지금 하와이에 계신 홍준표 시장도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질까요? 나도 빨리 지금 뭔가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전 친윤과는 또 별도의 예를 들면 어떤 흐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본인의 공간이 적은 거고. 김문수 후보가 친윤과 거리두기를 하면은 한동훈 후보에게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서 있을 만한 위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를 오히려 정치적인 공간으로 올라올 수 없도록 사전적으로 소위 김문수 후보와 친윤계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하와이에서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 돼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비행기가 없어요? 아니 비행기는 있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돌아와서 본인이 어디를 중심으로 세력을 만들 것인가의 부분인데 일단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본인이 3차 TV 토론 과정에서의 발언 실수로 정치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과 같이 뭘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당 안에는 이미 본인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입지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전 그렇다면 당분간은 국민의힘 내부가 어떤 소용돌이로 흐를 것인가, 분열할 것인가, 공간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력과 기존의 친윤 세력 간 이 두 세력 간이 앞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서로 경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권력을 다 분점할 것인지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대선 패배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어떤 절연 그게 필요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물론 사퇴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우리 당 내부 분열을 꾀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거는 대놓고 한동훈 전 대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자유롭다면 당연히 당권 도전에 나서는 것이고 자유롭지 못하다면 좀 더 뭐랄까요? 반성의 시간이 길었다고 할까요?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그러면. 아니죠. 제가 이 부분이 정확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탁입니다. 그 마치 뭐 엄청난 반성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의 전부의 책임이니까 우리는 고개 숙이겠습니다. 이건 반성이 아니에요. 책임도 아니고 일어서는 리빌딩의 첫 시작도 아니고 패배 원인이 정확해야죠. 자, 한동훈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쳐요. 근데 책임의 강도가 0.1이 될까요? 후보로서 떨어졌잖아요. 깃발도 아니었고 그 티셔츠 입을 때 김문수 이름이 빠진 걸 입었다. 유세 합류가 과자 먹고 이런 방송하다가 일주일 늦었다. 그거는 0.1이죠. 패배 책임이라는 거는 선거의 구도와 이슈를 누가 만들어듣고 전략을 어떻게 운용했느냐. 그게 책임의 핵심이지. 왜 그 선거운동에 그러면 한덕수 책임이 가장 큽니까? 끝까지 선거운동 안 했던 사람이 가장 큽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저는 분석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냉정하게 이 당이 지금 보수 지형의 재편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지금 국민이 김문수, 이준석 합에 50을 보내줬던 그 보수 지형이 원하는 방향으로 리빌딩 해야지. 리빌딩은요. 최소한 저는 재건이라 하면 구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슬로건이 아니라 디테일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우니 충분히 당권 도전을 할 만하다 이 뜻인가요? 그렇죠. 아니, 저는 당권 도전에는 여러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평가받아서 그게 당원들이 다시 이제 우리가 법적 정통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 계기가 돼야지만 되는 거지. 이 비대위 체제를 연말까지 끌고 간다? 내년 대선까지, 내년 지선까지 끌고 간다? 그거는 아무도 책임지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본질은 그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은 0.1%에 불과하다.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가 들으면 기운이 나는 말인데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국민의힘의 지금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딜레마 같아요. 41%라고 하는 게 좀 딜레마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삭 망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득표를 한 상황인데 그 득표의 핵심 지역이 영남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그렇죠. 영남 지역이죠. 그러니까 TK. 그럼 이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자기의 세력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혁신의 길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인지라고 판단했을 때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에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들면 저는 과거의 친윤 체제와 같은 형태의 기득권 연대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입지가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힘으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본인의 대중성들을 더 상실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기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약간 전망이 다른 건가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한동훈 책임보다는 이제 아마 지형상에서 이 41%의 득표가 갖는 함의에서 보면은 한동훈의 입지가 조금 축소된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점은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TK에서 많은 표를 나왔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붙었어요. 그 경기에서 많이 졌지만 그러면 지금 이 서울의 보수 지형의 변화는 뭐를 해석할 것이냐. 자, 그럼 이건 누가 이걸 결의냈느냐.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이런 점들에도 해석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을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또 다른 한 명,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였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걸 전환해가지고 대학교별 대학생위원회 조직으로 저희가 조직하려고 바로 어제부터 착수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은. 근데 뭐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대선 패배의 책임을 갖고 뒤로 2선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학식을 자꾸 연장해 가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정치 대선 패배하는 분들이 이제 유학 안 가고 계속 이제 당권을 장악하면서 다음 차기를 도전하고 노리고 그랬던 걸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맞는 건가? 근데 뭐 이준석 후보는 두 가지 어떤 양가적인 뭐 판단이 될 수 있겠죠.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이번 대선을 거점으로 삼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겠죠. 그렇다면 본인은 앞으로 계속 그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었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란 문제가 잘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도 본인이 대선에 뛰겠다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나와서 본인의 꿈이 명확하게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자기에게는 이제 선거, 계속 대선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거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8%가 나왔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겁니다. 제3후보가 8%가 나왔다, 10%가 안 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가능하다. 나는 이제 새로운 근거들을 갖다가 확실히 다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최대의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 그러니까 이준석의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은 많은 국민들은 좋지 않게 봤을 거라 생각해요. 이번 같은 경우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젠더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혐오와 배제를 통해서 그런 혐오와 배제를 불러넣어서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 정치가 건강한 정치인가 민주적인 정치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이번에도 어떤 그 징계안 관련해서도 14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서명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명시키라는 청원이 13만 예, 명이에요. 13만 명이나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다면 저런 정치를 본인이 돌파하려면 본인이 뭐 대학생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진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건강한 정치 예.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다시 권력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어쩌면 매우 위태로운 정치인을 하나 키우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준석 지금 전 대표라고 불러야 의원이라고 되겠죠? 의원이라고 의원이라고 부르네. 예. 이준석 의원은 8% 득표를 한 것을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앞서 이제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한 거다 제3의 후보가.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는 거기에 고무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좀 그 토론회에서 그 표현 여성과 관련된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면 10%도 얻을 수 있었는데 내가 괜히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2% 더 못 얻었구나. 그래서 내가 반성해야겠다. 이런 마음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반성의 마음보다는 본인이 거점을 확보했다고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것 내 같은데. 스스로 잘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군요. 선전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역대 제3후보 지대에서 두 자릿수 득표를 한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이인재, 이회창,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정도고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가 7을 못 넘었어요. 7%를 못 넘었어요. 예. 6.5인가 제 기억에 6.7인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 정치적 위기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소나기 올 때 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장작이 물에 젖었으면요. 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불을 피워야지 그 억지로 불 피우려고 휘발유 뿌리면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요. 국민이 보더라도 이준석의 성찰의 시간이 어느 정도라도 예. 있는 다음에 해야지 저렇게 바로 나오는 거는 나 이 모든 이슈를 정면 돌파하겠습니다라고 비칠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라고. 예.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봤지만 만약에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손을 잡았다면 단일화를 했더라면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득표율만 놓고 보면 단순 합산을 하면은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거든요. 결국은 대권의 뜻이 있는 보수 후보라면 대권의 뜻이 있는 이준석 후보라면은 결국은 국민의힘과 내가 또는 후보와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절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 그 정계 개편 과정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왜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의원은 제가 볼 때 5%가 나왔건 8%가 나왔건 10%가 나왔건 자기 정치를 할 겁니다. 5%는 5%의 의미를 찾아서 8%는 8%의 의미를 찾아서 다음 대선에서도 10%는 10%의 의미를 찾아서 아니 지금 만약에 8%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인은 유일한 꿈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꿈이 있는 예. 거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 과정에서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단일화를 안 할 수도 있고 합당을 할 수도 있고 합당을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흡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들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율이 높아가게 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지금 20, 30대한테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어. 여기를 확고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층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후 정치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외압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걸 외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예.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항상 다수가 못 돼요. 저런 정치의 방식은. 예. 항상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한 세대만을 위해서 그 세대에게 어떤 호소를 하고 예. 그 소수의 지지층들만 열광하게 하는 정치를 가지고 본인이 다수가 될 수 없다. 그럼 아마 그런 것을 절감할 때 제가 볼 때는 합당이란 카드를 만들 건데 합당도 그냥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큰 내용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 그런 공간들을 노리고 소위 이 합정 연행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그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했다고 보잖아요. 그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오히려. 표가 양가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인 보수형 표도 있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에 조금 실망하거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중도 진보 사람들도 약간 있었어요. 그러면 표가 분화가 됐을 거라고 예. 봐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합도 올랐겠지만, 총 득표도 올랐겠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도 과반이 넘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단일화를 안 한 게 보수로서의 오히려 5대5 지형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 걸로 보고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의원이 예. 보수 통합이나 보수의 이제 진보 진영에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뭘 키를 잡으려면은 저는 지금 저 갖고 있는 좀 전에 비주류로서의 태도를 조금 극복하는 거 그건 또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방식 그다음에 그런 모습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성찰의 시간을 좀 갖는 게 저는 그게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현정 의원도 그렇고 이제 여러 평론가들과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 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30초씩 드릴 테니까 좀 새 정부가 좀 이런 부분들은 경계하면서 좀 잘 가야 된다. 또 야당도 도와줄 건 도와준다. 네. 그런 코멘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협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적인 통합입니다. 국민적 통합의 힘을 통해서 그런 힘을 바탕으로 정부가 움직였을 때 그것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힘들을 이 정부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레드팀 운영이 꼭 필요하다. 오늘 보니까 시민사회 수석실을 경청 통합수석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국정상황실도 확대한다 그러는데 좋아요. 의도가 좋은 만큼 결과를 내려면 레드팀 쓴소리를 듣는 기능을 정말 제도화시켜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소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